데이터과학 기말과제 발표를 맡게 된 기계공학과 최현석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 웨하스 또는 크레이프스틱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적층되어 있는 섬유광합 복합 소재를 전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펀치와 다이로 이루어진 한 쌍의 공구 사이의 틈인 클리어런스와 소재를 눌러준 힘인 그랜 홀딩 포스, 그리고 소재의 두께인 플라이, 소재의 결인 섬유 방향, 소재의 결인 오리엔테이션 앵글과 그 전단 후에 발생하는 거스러미, 버랭스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았고요. 제가 직접 실험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먼저 EDA 과정과 전처리 통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확인해 보았고요. 박스 플롯을 통해 원활하게 전처리 과정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코릴레이션 플롯을 통해 영향도를 한번 평가해 보았습니다. 근데 전단 기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했던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소재 두께가 가장 큰 영향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재 두께는 사실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을 한번 다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수행해 보면서 블랭크 홀딩 포스가 적용되었을 경우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를 소재 두께에 따라 분석을 해보았는데 뚜렷한 경향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플롯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여전히 소재 두께가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섬유 배양 각도에 따라서도 분석을 해보았지만 각도에 따른 영향은 없었고 소재 두께에 따른 영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이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플레어라는 이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고요. 플레어는 크랙 페네트레이션 뎁스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소재의 두께에 대한 비율로 클리어런스를 통해서 비율로 환산하여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스캐터 플롯과 박스 플롯을 통해 경향이 어느 정도 확인해 보았고, 그다음에 리그레이션, 넌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작성하여 Rmax 값이 0.7이 나오는 P밸류가 이만큼 P밸류가 이렇게 산출되는 모델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석사과정 박태성입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봤고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각 부처에서 이 건강검진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추후 역량을 길러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100kg가 넘는 자는 키가 크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어, 많은 에러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못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는 2019년 연도 고정이고, 도식 코드, 성별, 나이, 키, 몸무게, 허리둘레, 그 흡연 유무가 있습니다. 각 칼럼에 대한 서머리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몸무게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리고 키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리고 흡연 유무에 대한 바플랏, 그리고 그 수검자의 도시에 대한 바플랏이 있는데 10일과 40일이 서울과 경기도인데 높은 걸로 봐서 여기 인구도 많고 검진자가 많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데이터는 몸무게가 100kg가 넘으면에 대한 로지스틱 모델이기 때문에 몸무게를 위주로 받고 몸무게와 키를 통한 상관관계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분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모델은 수업 시간에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분석하면 컨퓨전 매트릭스도 분석을 했고, 네, 그리고 추후 이제 AUC 커브를 보면 0.489가 나옵니다. AUC 커브가 1에 가까워야 하는데 0.489는 사실 유의미한 점수는 아니죠. 이를 통해서 제 가설은 틀렸음을 받고 이 가설이 틀림을 통해서 유의미하지 않다면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하고 상관관계를 봐야 하는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컴퓨터학과 김지용입니다. 저는 스냅챗 어플리케이션의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이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스냅챗은 이제 SNS로 이제 보낸 메시지가 받은 사람이 확인 후 10초 안에 사라진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미국 등에서 10대와 20대 중심으로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SN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리뷰한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을 카글에 공개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들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 데이터들은 그 리뷰 데이터 그리고 수정을 했는지, 이제 리뷰를 작성한 날짜 그리고 그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날짜가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잘못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콜앱에서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데이, 먼스, 이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바꿔서 표현을 이제 동시에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해보니까 이 9320개의 데이터가 나왔고요. 이 932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점 변화를 보시면은 이제 연도별로 보시면 이제 가장 극심하게 차이 나는 것이 2019년에서 20년, 21년에서 19년에서 급속도로 이 평점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진행했고, 왜 어디에서 불만을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은 워드 클라우드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단어 동시 출현 빈도까지 분석하여서 이제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박명진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성격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의 성격 요인에 대해서 예측 모델을 구성할 수 있으면 이 성격을 가져야 공부를 잘해 라는 잘못된 선입견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고 영재교육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살펴본 성격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관리 능력인데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과제가 떨어졌을 때 자기가 스스로 잘 관리하는지, 중독에 빠지지는 않는지가 이에 대해 해당되었고,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 능력인데 자기를 남에게 얼마나 잘 개방하는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지가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위해서 2018년 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학업 성취도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받는 시험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을 상위 학업 성취군으로 코딩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학업 성취와 감정인식, 자기가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와는 관련이 없었지만 분노를 많이 표출할수록 과제 관리를 잘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을수록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로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서는 친화성과 협동심과는 높은 학업 성취가 관련이 없었지만 리더십이 높을수록 자기 개방성이 또 낮을수록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은 자기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뛰어나지만 분노를 많이 표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높은 학업 성취로 인한 분노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더십이 높으나 자기 개방성은 낮다는 점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보다 보여지는 모습에 보다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이 지각하는 대인관계에 따른 우울감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교육학과 백세구입니다. 저는 NIPI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의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여러 문항이 있었는데 제가 활용한 문항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문항만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역코딩이 필요한 문항의 경우 역코딩을 실시하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항들이 변수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문항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고 이를 합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결측체 같은 경우는 모든 문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측 데이터가 총 152개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부 제거를 한 후에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0.55를 초과하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중공사성의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중의기 분석을 실시하고요. 모델은 적합하게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 친구 관계와 부모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될수록 우울감은 낮아진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성별에 따른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별 변수를 포함한 회귀 모형을 새롭게 형성을 하였고요. 이를 분석한 결과 친구 관계와 부모 관계 모두 여학생일수록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관계에 따른 성별의 조절 효과는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우울감 치료를 위해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울증의 대인관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점에서 이를 세부적으로 친구, 부모, 교사 관계에 따라 우울감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하지만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우울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본 프로젝트는 성별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에 분석 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공학과 김지연입니다. 저는 기말 프로포절로 심혈관 질환 관련 데이터를 선택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총 4군데에서 합쳐져서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는 UCI 레포지토리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지표인 나이, 성별, 혈압, 공복 혈당, 그리고 심전도 지표 등의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때 이 중 어떤 것이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했고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의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전처리를 통해서 결측치 및 이상치를 제거하였습니다.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 ST 세그멘트 다운슬로프가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관상동맥 환자에서 ST 디프레션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료 판독 결과와도 일치하였습니다. 가장 상관성이 높았던 것은 나이와 최대 심박수였는데요. 코에피션트의 결과값이 0.53이었고 나이에 따라 이제 최대 심박수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향성이 하나 보였는데요. 전체 나이를 통틀어서 여성보다 남성이 최대 심박수가 더 높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병 확률은 성별, 통증의 종류, 운동시 협심증이 발생하는 경우, 운동시 ST 디프레션이 생기는 경우, 혈관의 개수, 관류 결손 부위 등 6개의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앞의 내용과 같았습니다. 이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지표들을 분석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 발병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 사이에서 가장 관계성이 높았던 것은 나이와 최대 심박수였고 이는 코에피션트를 0.53을 보였습니다. 향후 관련된 지표들이 더 나오면서 이 어떤 나이에 있을 때, 어떤 성별일 때, 그리고 어떤 심정도의 특정한 유형을 보일 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보여줄 수 있는 모델로 더 개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행정학 및 고등교육학 정수영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활용한 보직교사 임용 예측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 중단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교사 설문지, 학교 설문지, 그리고 학교 데이터베이스를 한 가지 데이터로 통합하였습니다. 결측치와 이상치는 모두 평균으로 대체하였으며 7:3의 비율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과 변수는 보직교사 여부로 보직교사이면 1 아니면 0으로 코딩하였습니다. 예측 변수는 성별, 나이, 담임 여부, 총 경력, 현 학교 근무 기간, 최종 학력, 행정 업무 시간 비율, 교사 효능감, 교사 사기열이, 학교장 지도성이고 학교 요인에서는 평균 교육 경력, 학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학급수를 활용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도출해낸 유의한 예측 변수는 성별, 담임 여부, 총 경력, 최종 학력, 교사 사기열이, 그리고 학급수입니다. 개발한 회귀 분석 모델은 컴퓨전 매트릭스에 의하여 정확도는 95.33%였고 정밀도는 56.66%였습니다. 그리고 ROC 커브로 계산한 AUC 값은 0.845로 조셉이 2005년도에 발표한 13단계 AUC 판단 기준에 의거하면 6단계와 7단계 사이로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교사의 개별적 특성보다는 성취될 수 있는 역량이 보직교사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보직교사 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이후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교육학 연구에 활용되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본 연구가 전통적인 통계 방법에서 벗어나 예측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인적 손해를 통해 보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의 정당성 검토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공과대학 김대원입니다. 지난 5월 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함께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약 2주간 진행된 분쟁에서는 양측에서 200명가량의 사람이 사망하였고 7만 명가량의 이스라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트위터 공식 계정은 다음과 같은 미사일이 가득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숫자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민간인에게 발사되었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며 다른 관점을 단순히 제시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방어적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행위는 단순히 방어를 넘어서 공격적으로 팔레스타인에게 폭격을 퍼부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집회가 열렸고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6일 프란체스코 교황도 민간인 희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단순한 방어 행위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진영에서 발생한 사상자와 부상자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분쟁이 이전부터 진행된 만큼 단순히 2021년에 발생한 사건만이 아닌 이전부터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길쭉치와 이상치를 제거해 준 후 산점도로 전체적인 분포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또한 추세선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X축이 팔레스타인, Y축이 이스라엘에 관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울기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축에 적힌 단위를 보면 부상자 수 좌측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100 정도 이하의 숫자를 보이는 반면에 팔레스타인은 1만이 넘는 숫자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에서도 이는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또한 추세선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추세선의 기울기가 X축에 굉장히 가까운 낮은 모습을 보이면서 팔레스타인의 사망 부상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교차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대 분쟁에서 팔레스타인의 사상자와 부상자가 훨씬 많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5월에 일어난 공습에 관련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이 우리를 공격하여 방어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역사적으로 일어난 두 집단 사이 분쟁의 결과에서 팔레스타인의 피해가 항상 더 컸다는 점을 보면 이스라엘이 단순히 자국민의 보호만을 위한 방어권을 발동해 공습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의 이상적 자기상에 대한 연구를 맡은 김은지입니다. 제 데이터셋은 자기불일치 이론을 바탕으로 이상적으로 본인이 갖고 싶은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주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은 연구입니다.
이 분석의 목표는 청년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보는 것이고, 웰빙과 사회적 지위와의 연관성을 보는 것입니다. 워크플로우는 한국어 분석에 필요한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처리 클리닝 과정에서 결특치를 제거하고, 또 불용어를 정의한 다음에 이제 설정한 불용어들을 제거하고 숫자와 구두 문자를 함께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명사 추출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단어 간의 연결을 해서 또 전처리 과정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워크플로우에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는 전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행복, 사람, 분야, 사람들, 경제와 같은 내용들이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또 군집 분석을 했을 때 첫 번째 군집은 사람들 주변 관계와 같은 모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군집은 자기 성장과 관련된 모든 면인데 뭐 실력, 인정, 능력 등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사람 사랑의 측면에서도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능력을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사랑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삶의 만족도와 사회 경제적 지위 간의 관계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 이렇게 기술 분석으로 조금 더 봤을 때 마지막 분집에서 상분집에서 삶의 만족도가 좀 더 높고 그리고 2분집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와 경제직업적 측면에서 이상적 모습을 가장 대학생들이 많이 그린다는 점과 그리고 자기의 성장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는 점인데요. 이 점에서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관주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사람과 사랑에 관련된 내용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같이 많이 쓰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한국어 텍스트 분석 시에 불용어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변화를 알아보는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 뒤 6개의 대기오염 물질별로 한 달 평균치를 계산한 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부분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도시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봄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수치가 이전에 비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데이터는 도시 대기를 측정한 데이터만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와 달리 지역 간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그래프와 같이 코로나 이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 및 지역별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수치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앞선 방식대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월별 평균치를 지역별로 계산한 후 아노바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래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지역별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본 결과 도시별과 달리 지역별로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수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 검정도 실시했지만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아까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으며 경기와 의외로 전북, 충남, 충북의 수치가 높고 전남 그리고 제주 지역의 수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전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대기오염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에는 크게 6가지가 존재하며 오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인간 활동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코로나 전후 대기오염 물질의 수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3월에서 12월 데이터와 2019년 3월에서 12월 데이터의 대응 표본 T검정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오존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앞선 지역별 차이 그리고 코로나 전후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따지기 위해 환경공단에서 제공한 기준을 확인해 본 결과 에스티메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이는 크지 않아 해당 차이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온라인 경매 낙찰가 결정 요구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배창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경매가 게임이론, 대학이론 등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고 정황화된 모형에서 입찰액은 프라이빗 밸류에이션과 참여인원의 등 행동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데 실제 경매에서는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해당 주제를 골랐습니다.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해당 주소에서 획득을 하였고, 이러한 변수가 있으며 활용을 위해서 입찰 시도 횟수와 입찰 시각의 표준 편차 등으로 변경을 하고, 서머라이즈와 그룹 바이 함수를 활용해서 옵션 아이디를 공유하는 옵저베이션은 각각 하나의 경로를 통합하여 207개의 관찰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관찰값은 코렐레이션 세트도 확인을 하였고요.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경매 물품에 따라서 분포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프라이스 아웃라이어를 이렇게 나눠서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템과 옵션 타입에 따른 분포도를 그려보았는데, 네, 상당히 명확한 패턴이 보이는데, 이제 1번과 2번 아이템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그 입찰 횟수나 입찰 시각의 표준 편차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0번 아이템, 즉 그 품목시계에는 점점 이제 변화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의도했던 리니어 리그레션도 돌려보았는데, 엑스박스라는 물품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한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이제 유의한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 이마저도 이제 R스퀘어드를 확인하면 굉장히 설명력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으로는 낙찰가의 결정 모양을 세우기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프라이빗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실제로 분석할 수 없음이 문제가 되겠고요. 또 아이템 동기에 따라서 명확한 패턴의 차이가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칼케 이제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드러났는데, 어떠한 특성, 이러한 차이가 남겼는지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다른 경매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추가적으로 조사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부에 재학 중인 편경입니다.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불안과 공포 관련 정신질환에 더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온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뇌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많은 기초 연구들은 수컷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뇌 질환의 성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쥐를 이용하여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EPM 패러다임과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포식자 모사 로봇을 사용하여 쥐의 공포 수준을 측정하는 패러다임을 통해 공포 및 불안 반응의 성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얻어진 행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통해 행동 데이터만을 가지고 쥐의 성별을 분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행동 패러다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levated plus Maze 패러다임은 동물의 불안 수준을 측정할 때 주로 쓰이는 패러다임입니다. 쥐는 본능적으로 어두운 곳을 선호하지만 탐색에 대한 욕망도 가지고 있다는 습성을 이용하는 패러다임입니다. EPM을 통해 얻은 데이터 중 쥐가 총 움직인 거리와 오픈함에서 보낸 시간을 행동 지표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인 Chasing Threats 패러다임은 쥐를 도넛 모양의 원형 미로에 넣고 자연 상황에서 포식자에게 쫓길 때 쥐가 보이는 행동을 실험실 상황에서 재현한 패러다임입니다. 이때 사용한 행동 지표는 크게 darting, freezing, 그리고 ultrasonic vocalization입니다. darting은 실험 동안의 쥐의 평균 속력을 의미합니다. freezing은 위협을 마주했을 때 호흡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USB는 쥐들이 위협 상황이나 괴로움을 느낄 때 22kHz의 초음파 발성을 하는 행동입니다. 실험의 결과는 암컷의 경우 대체로 능동적인 방어 반응이 주를 이룬 반면 수컷의 경우 수동적인 방어 반응이 우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적 지표들만을 통해 수컷과 암컷 쥐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의 행동 지표들을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만들었고 모델의 성능을 보기 위해 ROC 커브와 AUC를 구했습니다. 결과는 민감도는 0.875, 특이도는 0.8이었으며 AUC 스코어는 0.838로 행동 지표들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암컷과 수컷을 효과적으로 구분해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단뇨 진단 예측 발표를 맡게 된 석사사막계 하수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장애가 발생하여 장기간 동안 높은 혈당 수치가 지속되는 질환을 뜻합니다. 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포인트 프리밸런스를 보류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설문조사로 500여 개의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건강통계 자료입니다. 제가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은 소득 5분 이수, 경제활동 상태, 건강보험 종류, 당뇨병 의사 진단 여부, 그리고 공복 혈당입니다. 저는 경제활동 상태, 즉 직업에 따라 당뇨병 진단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선 변수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보기 위해 박스플롯을 그려봤습니다. 경제활동의 경우 직장 형태로 나눠진 건데 무지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결측각과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미 모두가 당뇨 전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그래프는 한국인 인구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에 참여한 만명 중 일부만 그렇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스캐터 플롯을 사용했으나 범주형 데이터들은 해당 그래프에서 분포를 잘 나타내지 못했기에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소득 분위수가 높을수록 공부 혈당은 낮았고 경제활동 상태에서 단순 노무 종사자의 혈당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명량 분석을 통해 당뇨병 진단 여부에 소득 5분위수와 건강보험 종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추후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해당 변수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전처리 후 남은 데이터의 70%를 트레인 데이터셋, 30%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때 데이터의 순서는 이미 랜더마이즈 되어 있었으므로 순서대로 1에서 300까지 트레인, 301에서 423까지 테스트로 사용했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로 보았을 때 제가 만든 모델은 예측률이 6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UC 면적은 저의 모델에서 0.567이라는 값을 보였습니다. 0.5와 매우 가까운 숫자이므로 아쉽게도 모델의 성능이 거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만들었던 직종에 따른 당뇨 진단에 대한 모델은 성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모델은 성능이 없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결과들을 액션으로 이어간다면 우선 당뇨가 아닌 다른 대사질환에 대한 추가 분석을 할 수 있고 이어가서 실제로 해당 직종들에 있는 사람들이 분석 결과처럼 특정 질환에 대한 유병률이 높은지 의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가 높은 직종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도입할 수 있고 어떠한 변화들이 있어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 역학조사 및 과거 정책 효과들을 정리해보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발표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하고픈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질병 예방을 통해 burden of disease를 줄여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별과 소속감이 스템 가치관 적합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차현진입니다. 스템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의 비율도 낮지만 여성들이 공부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스템 분야를 벗어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스템 분야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스템이 여성의 가치관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성이 적은 스템의 문화로 인해 여성이 스템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셋을 분석했습니다. 대학생은 전공 공부를 하며 첫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이기에 이 시기에 여성과 남성이 스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빠진 응답, 이상치, 다수 공손성은 없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비교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응답 3개를 제거했습니다. 종속 변수로 사용할 스템 가치관 적합도 변수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여성의 분포가 남성보다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립 변수로 사용할 스템 소속감의 히스토그램입니다. 여성의 분포가 왼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가치관 적합도가 달라진다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소속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겠다고 추론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성별만 독립 변수로 투입했습니다. 성별의 회귀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가치관 적합도를 약 0.5점 낮게 보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별과 소속감을 함께 독립 변수로 투입했습니다. 성별의 회귀 개수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속감의 회귀 개수가 유의했습니다. 소속감이 1점 낮은 사람은 가치관 일치도를 0.46점 낮게 보고했습니다. 소속감을 함께 투입했을 때 R제곱은 높아지고 RMS는 작아지면서 더 적합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산점도와 선그래프를 그렸을 때 소속감과 가치관 적합도의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 대학생은 남자 대학생보다 스템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이는 여성이 원래 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스템에서 소속감을 덜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템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을 늘리려면 여성이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드는 스템의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